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출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달 수익만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 수준이랍니다. 굳이 남들 앞에서 자랑을 하진 않는데 몰고 다니는 차나 가방 같은 데서 어쩔 수 없이 티가 나잖아요. 지인들이 많이들 부러워한답니다. 아유, 박 사장은 좋겠어. 식당 잘 되지, 남편 자상하지, 자식들 똑똑하지.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박 사장처럼 살고 싶은데 말이야. 에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그럼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가지만 사실 남들이 제 인생을 부러워한다는 게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핀 남편 앞에서도 아무 말 할 수 없던 비참한 여자였죠. 그런 제가 전 남편과 시원하게 갈라서고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전 시아버지 덕분이랍니다. 시아버지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제가 남편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야겠죠?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어요. 건강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직원들이 다 합쳐서 30명도 안 되는 작은 곳이었죠. 자연스레 온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죠. 당시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회사에 영 적응을 못할 때였어요. 경영지원팀 소속이었는데 말이 격리지 실은 사장님의 개인 시종이나 다름없었죠. 사장님의 시도 때도 없는 잡심부름과 폭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고졸에 별다른 기술이나 경력도 없는 저를 받아줄 다른 회사가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천의 고아였기에 의지할 수 있는 부모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회사 옥상에서 참 많이도 울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장님도 싫었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한심한 저는 더 싫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숙씨, 너 마트 가서 시금치랑 대파 좀 사와라. 우리 마누라가 퇴근할 때 사오라고 했는데 깜빡할 뻔했네. 사장님, 지금 점심시간이라 밥 먹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아, 그래? 근데 나 오늘 장인 장모 온다고 해서 좀 일찍 들어가기로 했거든. 밥 좀 늦게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사장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회사 일도 아닌 가족 심부름을 일개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점심도 늦게 먹으라뇨.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장님에게서 카드를 받아들었죠. 서둘러 마트에 다녀오니 사장님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건이 담긴 봉투와 영수증을 내밀자 사장님은 수고했다고 말하긴커녕 화를 내더군요. 아니 무슨 대파가 이렇게 비싸? 시장 가격이 2배네 2배. 원래 마트가 더 비싸잖아요.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주변에 더 싼 곳 있나 찾아보긴 했어? 하다못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이라도 받든가. 영숙이 넌 대체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 죄송해요. 앞으로는 사기 전에 전화 먼저 드릴게요. 아유 답답해.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냐?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사장님은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씩씩대다가 그대로 저를 두고 퇴근해버렸죠. 결국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서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거든요. 옥상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하면서 말을 걸더군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영업팀 김대리님이었어요.
오며 가며 안면만 익힌 사이였죠. 전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대리님은 안 보이길래 올라왔죠. 여기서 맨날 혼자서 몰래 울잖아요. 자, 이거 받아요. 하며 무언가를 내밀었죠. 얼떨결에 받고 보니 김밥과 음료수가 된 비닐봉지였습니다. 이건 점심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하는 말이나 행동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신입 하나 찍어두고 괴롭히는 게 취미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알았죠? 원래 넘어진 아이를 달래주면 더 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대리님이 따뜻하게 위로해주자 간신히 멈췄던 눈물이 또다시 펑펑 솟아나더군요. 제가 더 크게 엉엉 울기 시작하자 대리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허둥지둥 봉지 안에 있던 냅킨을 제 손에 쥐어줬죠. 그래도 제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급기야 저를 끌어안고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차츰 마음이 진정되면서 눈물이 잦아들자 급격하게 부끄러움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대리님을 밀어내고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어서 당황스러우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리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향해 싱긋 웃어줬어요. 제가 부끄러워하는 걸 알고 배려해주는 것 같았죠. 같은 팀 후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챙겨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그 김밥 꼭 먹어요. 알았죠? 네, 그럴게요. 대리님이 내려간 뒤 저는 홀로 옥상에 남아 김밥을 먹었어요. 그날 먹었던 김밥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초콜릿도 아닌데 목구멍으로 어찌나 달게 넘어가던지 아마 대리님이 사다 준 김밥이었기 때문이겠죠? 그 뒤로 제가 대리님을 좋아하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대리님은 저보다 5살 연상으로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사장님이 참 좋아하는 직원이었죠. 미혼인데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여직원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뭐 하나 특출나게 잘난 게 없는 저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죠. 애초에 고백할 용기조차 없었던 저는 대리님을 향한 제 마음을 접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의지대로 되던가요. 대리님을 향한 제 감정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어쩌다 같이 말이라도 한마디 나눌 때면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고 얼굴에 열이 오르던지 이러다 제 마음을 들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우려대로 결국 그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사장님은 저를 야단쳤어요. 제가 복사 용지를 바로 채워두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내가 미리미리 채워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돼?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놈의 죄송하다는 말도 이젠 지겹다 지겨워. 에휴, 이래서 고아 출신은 받아주는 게 아닌데 어딘가에 꼭 하자가 있다니까. 그 순간 조용하던 사무실이 한층 더 고요해졌어요. 제가 고아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사장님과 몇몇 상사들 뿐이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이제 전 직원이 다 알게 된 셈이었죠. 부모가 없다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땐 왠지 모르게 너무나 창피하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결국 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회사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옆에는 김 대리님이 서 계셨어요. 제 손에 말없이 화장지를 쥐어주는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고아라는 걸 대리님이 알게 됐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내려가 주세요, 대리님. 이렇게 혼자 서럽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발요. 대리님도 사장님이 하는 말 다 들었잖아요. 맞아요. 저 고아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얼굴도 몰라요. 흐느끼다시피 말을 토해내는데 듣고 있던 대리님이 뜻밖의 답을 하더군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나도 고아 출신인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그게 무슨... 말 그대로예요. 저도 6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입양됐어요. 양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양아버지하고 둘이 살죠. 몰랐어요. 굳이 개인사를 말하고 다니진 않으니까요. 어때요? 내가 고아 출신이라는 거 아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여요? 없어 보이고 뭐 후져 보이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리님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신 분인데요. 제 말에 대리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거 봐요. 그렇죠. 영숙 씨도 예쁘고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부모 둘 다 멀쩡하게 있는 사장이 이상하고 못된 사람이죠. 안 그래요? 그래요. 대리님의 위로 아닌 위로에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자 대리님이 제 손에 들고 있던 화장지를 다시 가져가서 제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예쁜 눈이 다 부었네. 토끼처럼 빨개졌어요. 어느새 대리님의 얼굴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보기 좋은 입술이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충동적으로 얼굴을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대리님의 입술에 제 입술을 부딪힌 거였어요. 제 인생의 첫 입맞춤이었죠. 대리님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선 지금 무슨... 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저 대리님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여자친구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대리님 여자친구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나이답게 당돌했죠. 지금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용기였어요. 당황한 대리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거절당하는 건가 싶었을 무렵 조금만 시간을 줄래요? 영숙 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하고 말하더군요. 거절이 아닌 게 어딘가 싶어 저는 냉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일주일, 딱 일주일만 고민해 볼게요. 그 뒤로 시간이 얼마나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가던지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이 되던 날 대리님이 퇴근 후 함께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레스토랑에서 같이 파스타를 먹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거절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답을 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결국 저는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대리님에게 말했습니다. 대리님, 죄송한데 그냥 지금 빨리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밥이 안 넘어가요. 울상을 지은 채 말하자 갑자기 대리님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애초에 거절이면 같이 밥 먹자고도 안 하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말은 저와 사귀겠다는 건가요? 네. 사실 저도 그동안 영숙 씨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뭐 사장님이 괴롭히는 게 보기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영숙 씨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걸요. 우리 앞으로 예쁘게 잘 만나봐요. 얼떨떨하게 대리님이 내민 손을 맞잡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현실감은 들지 않더군요. 이제 얼른 밥 먹어요.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아니요. 지금 가슴이 너무 떨려요. 못 먹을 것 같아요. 결국 그날 저는 파스타를 채 반도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대리님과 저는 그 뒤로 회사에서 비밀로 하고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성과의 만남이 처음이라 뭐든 서툴렀던 저를 남자친구는 능숙하게 리드해줬죠. 저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연애 경험이 풍부해 보였죠. 그럴만도 했어요. 얼굴 잘생기고 키 크겠다, 번듯한 직장 있고 자상하겠다. 그냥 있어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사람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아무래도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빨리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다행히 남자친구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저는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뵌 예비 시아버지는 남자친구와 정반대 스타일이었어요. 생긴 것도 좀 차갑고 저를 보고도 잘 웃지 않으시더군요. 게다가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갈빗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이미 곳곳에 분점도 몇 개 가지고 계시더군요. 내세울 거라고는 젊음밖에 없는 저는 조금 위축이 됐어요. 아버님이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한 것 같지 않아서 내심 불안하기도 했죠.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리고 마침내 남자친구 아버지 입에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땐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더군요. 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장하네. 부모도 없이 혼자 이렇게 잘 커서 자기 밥벌이도 하고.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 남자친구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여전히 웃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저를 보는 두 눈길만큼은 따스하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죠. 거짓말처럼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도 없네. 얼른 들거라. 김 여사님이 음식 솜씨가 제법 괜찮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픽하고 웃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그래요 아가씨 많이 먹어요. 오늘 아가씨 오니까 평소보다 더 맛있게 만들라고 어찌나 닥달을 하시던지. 불고기랑 잡채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만들었으니까 먹고 이따 좀 싸가고요. 하더군요.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지는 여사님도 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얼른 퇴근하세요. 하더군요.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부끄러워하시는 게 분명했죠. 그 뒤로 저는 자주 예비 시가를 찾아갔어요. 아버님은 뭐 이렇게 자주 오냐고 싫어하시는 척해도 늘 제가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셨죠. 자주 찾아뵈면 찾아뵐수록 남자친구 못지않게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따로 신혼집을 구하려는 남자친구에게 합가를 제안한 것도 그래서였어요. 합가하자고? 나야 좋지만 영숙이 너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랑 같이 산다는 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괜찮아. 오빠도 아버님 혼자 지내게 하는 거 마음에 걸린다며. 나도 부모님 없어서 그런가 어른이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 아버님은 괜히 그럴 거 없다면서 저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끈질기게 조르자 마지못해 합가를 허락하셨죠. 결혼 준비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됐고요. 이듬해 봄 저와 남자친구는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부부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게 껄끄럽기도 했고 사장님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것도 점점 지쳐갔거든요. 우습게도 사장님은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저를 따로 불러 지금까지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유지라는 소문을 듣고 태도를 싹 바꾼 거였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영숙씨. 내가 다 부족했던 탓이니까. 알겠지? 앞으로 잘 지내고. 네, 사장님도 잘 지내세요. 그 사과 한 번으로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좋게 마무리 지었어요. 든든한 내 편들이 생겨서 그런가 더는 사장님도 신경 쓰이지 않더군요. 그 뒤로 저는 전업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시아버지를 챙기는 데 전념했습니다. 나만의 가정이 생긴다는 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어딘가 허전했던 집이 이제야 채워진 것 같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전엔 아무리 난방을 해도 집이 춥고 냉했는데 새아가 네가 들어오고부터 그런 게 싹 사라졌구나. 정말요? 그럼 제가 이 집 복덩이네요, 아버님? 뭐? 복덩이는 무슨... 말씀은 그렇게 해도 시아버지는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어요. 저도 시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서 자주 따라서 가게로 나가곤 했죠. 사실 집안일은 대부분 가사도우미 분이 해주셔서 전 별로 할 게 없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자면 심심하기도 하고 좀 이쑤시기도 하고
좀 늦게 출근하는 시아버지를 따라 자주 가게로 나가 일을 도왔죠. 그래봤자 한창 바쁜 점심시간에 홀서빙을 좀 돕는 게 전부였지만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고 말렸지만 식당 일이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날도 오래 가진 못했어요. 곧 제 뱃속에 아기가 찾아왔거든요. 예상보다 빠른 임신이었지만 남편도 시아버지도 정말 좋아해줬죠. 아기를 품은 10달 내내 거의 공주님처럼 지낸 것 같아요. 제 손으로 물을 떠먹어본 기억도 거의 없을 정도니 말 다했죠. 그리고 이듬해 가을, 남편을 꼭 닮은 예쁜 딸이 태어났답니다. 남편도 좋아했지만 그보다 시아버지가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고생했다, 고생했어 새아가 하며 제 손을 꽉 잡아주셨더랬죠. 그 뒤로 시아버지는 가게 일도 직원들에게 맡긴 채 전적으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새벽에 딸이 울면 정작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일어나 직접 어르고 달래주곤 하셨죠.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힘든 육아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다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딸이 태어난 뒤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좋아졌어요. 언제나 식구들끼리 웃음꽃이 활짝 폈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평생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늘 맑기만 했던 저희 집에도 언젠가부터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시작됐죠. 승진이 밀린 게 그 이유였어요. 영업팀에 신입이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또 나만 그대로 대리야.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아? 나보다 늦게 들어온 성대리도 이번에 과장 달았는데. 그래도 계획도 없이 퇴직하는 건 지아도 태어나서 이제 돈 들어갈 때도 많잖아. 아버지 식당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나 결심했어. 아버지 식당 물려받기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좀 더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단단히 마음이 상했는지 다음날 바로 회사에 퇴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식당을 물려받고 싶다고 얘기했죠. 시아버지는 남편을 영 못 믿어워 하시더라고요. 음식점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정말 할 수 있겠어? 네, 저만 믿으세요. 이제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고생 그만하셔야죠. 제가 물려받을게요. 넌 생전 부엌에서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데 뭘 어떻게 믿으란 거냐? 음식이야. 어차피 이젠 주방 직원들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다 하잖아요. 전 경영만 하면 되지 않나요? 사장이 자기가 파는 음식도 못 만드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경영은 뭐 쉬운 줄 아냐? 정 물려받겠다면 일단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라.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에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남편은 시아버지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오전 10시쯤 느지막하게 집을 나서는 시아버지와 달리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죠. 주방 식구들과 같이 시장을 돌면서 장도 보고 음식 조리법도 익혀야 했거든요. 처음엔 남편도 열심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감 후 홀로 가게에 남아 공부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처음에 너무 폭주기관차처럼 달린 탓일까요? 점점 지각하는 날이 많아지더니만 급기야 시아버지에게 출근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저 이제 굳이 새벽에 나갈 필요 없지 않나요? 김 실장님한테 재료 보는 법도 다 배웠고 이제 양념장도 만들 줄 알아요. 아직 어림도 없다. 네가 만든 건 아직 손님들 앞에 내놓지도 못해. 어차피 제가 만든 걸 팔 일도 없잖아요. 요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보다 가게 경영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너는 아직 멀었다 멀었어. 잔말 말고 내일도 주방 식구들하고 같이 출근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한 달에 겨우 2번 쉬어요. 지아가 아빠 얼굴도 모른다고요. 네가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고 바로 뻗어버리니까 그렇지. 새아가가 혼자 새벽에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지아 달래는 건 아니야. 남편과 시아버지는 서로 점점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사이에서 저만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전 남편이 마음을 잡길 바랬지만 생전 처음 하는 식당 일이 너무 힘들어서였을까요? 남편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출근도 점점 늦게 하고요. 아버님이 먼저 나가는 날이면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았죠. 여보, 얼른 일어나. 아버님 벌써 식사하고 나가셨다고. 이러다 또 혼나면 어떡해. 됐어. 이미 늦었어. 지금 가봤자 더 깨지기만 해. 에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냥 계속 회사 다닐 걸 그랬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럼 아버님한테 못하겠다고 하고 다시 직장 알아보든가. 그게 말이 쉽지. 집에서 노는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진 남편은 때때로 제게도 모진 말을 쏟아냈어요.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남편과 시아버지가 따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딸을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맡겨두고 남편과 같이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죽는 소리를 내는 남편을 억지로 깨워 가게로 끌고 나갔죠. 그리고 장도 함께 보고 주방에서 음식도 함께 만들며 옆에서 감시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잘 따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저한테도 성질을 내더군요. 그만 좀 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니까? 아버지는 그냥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그래서 괜히 괴롭히는 거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님이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됐어. 그만하자. 언젠가부터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억지로 가게로 끌고 나가니까 급기야 말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걱정돼서 전화해보면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내색하진 않아도 많이 실망한 눈치였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이가 오늘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친구 생일이라 좀 늦게까지 마실 건가 봐요. 됐다. 나한테 일일이 보고할 것 없어. 그치만 너도 이제 가게에 그만 나와라. 상철이도 안 나오는데 네가 나와서 일을 왜 해? 가게에 그이는 없어도 아버님이 있잖아요. 으이구, 말이나 못하면.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 대신 나와서 가게 일을 돕는 게 싫진 않은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자주 가게로 나가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평소처럼 점심에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나니 갑자기 단 게 확 땡기더라고요. 문득 남편과 연애 시절에 먹었던 코코넛 케이크가 생각나더군요. 때마침 브레이크 타임이라 시아버지와 같이 가게를 나섰어요. 그냥 대충 근처에 있는 빵집에 갈까 했지만 그 코코넛 케이크가 꼭 먹고 싶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 근처 빵집에서 파는 거였죠. 시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랜만에 그 동네까지 갔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케이크를 사서 밖에 나오는데 순간 익숙한 남자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죠. 바로 제 남편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부르려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옆에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꼭 붙어 있었거든요. 이제 겨우 20대 중반쯤 됐을까요? 얼핏 보면 대학생으로도 보이는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남편의 귓가에 뭐라고 속삭이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여자의 입술에 짧게 뽀뽀를 해주더군요. 저게 무슨 천일 공로알. 곧 시아버지 역시 남편을 발견하고 경악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가 남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김상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시아버지를 발견한 남편은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이내 그 뒤에 선 저를 보고 당신까지! 하며 하얗게 질렸어요. 할 짓이 없어서 저 자식을 두고 바람을 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 옆에 선 여자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이 여자 사랑해요.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요. 태어나서 이런 감정 처음 느껴봐요. 뭐야? 세아가 앞에서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시아버지의 말에도 남편은 끝내 자기가 한 말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회사 그만두고 너무 많이 힘들 때 당신은 나한테 조금 더 힘이 돼주지 못했잖아. 그때 마음이 많이 떠난 것 같아. 지아는 내가 매달 양육비 꼬박꼬박 보낼게. 평생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딸아이의 이름에 뒤늦게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는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 있던 상간녀가 슬며시 웃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확 돌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어요.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당신 왜 이래? 미쳤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주먹부터 휘둘러? 당신 이런 여자였어? 저는 말리는 남편의 뺨도 그대로 때렸습니다. 한 대로는 분이 안 풀려서 몇 대 더 연거푸 때렸죠. 그만! 아프잖아! 아파? 내 마음은 더 아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혼하자고? 누구 좋으라고? 꿈도 꾸지 마. 난 절대 이혼 안 할 거니까.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리를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나서 택시를 타고 돌아왔죠. 먼저 집에 와 있던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죄송해요, 아버님. 지아는요? 아기 방으로 가서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될 제 딸이 너무나 가여웠어요. 제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어느새 시아버지가 제 곁에 서 있더군요. 아버님, 어떡해요? 제가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라서 우리 지아는 꼭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라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인간이 하는 말 들었어요? 지가 키우겠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양육비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게 어떻게 평생 책임지는 게 돼요? 정말 기가 막혀. 그래, 네 맘 다 안다. 전 절대 이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네 뜻대로 해라. 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 줄 테니까. 그날 밤 남편은 끝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 이대로 평생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한 달쯤 뒤에 남편이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무슨 얘기? 난 할 얘기 없는데.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래, 내가 말도 없이 다른 여자 만난 건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바람 넣어서 내 카드 끊어버리는 건 너무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카드를 끊다니.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뒤 줄곧 시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이 바람핀다는 걸 안 뒤로 그 카드를 없애버린 거죠. 상간녀 앞에서 부잣집 아들이랍시고 돈을 펑펑 쓰던 남편은 꽤 곤란해진 것 같았어요. 당신이 그런 게 아니면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응? 내가 미쳤어? 그 여자 정리하고 싹싹 빌며 생각은 해볼게.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사이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그냥 나랑 갈라서고 새 출발해. 내가 뭐 당신이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우리 지아 때문에 그래. 아빠도 없이 자라게 될 우리 딸이 불쌍해서. 정말 그게 다야?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건 아니고.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또다시 남편의 뺨을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퇴근해서 돌아온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하면서 신발장 쪽에 놓여있던 구두 주걱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남편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아파요. 아프다고요.
너 같은 건 맞아도 싸! 이 짐승 같은 놈!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새아가를 모욕까지 해?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제 편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친자식이었어봐요. 그래도 저한테 이러셨을 거예요. 네가 내 친자식이었으면 애초에 바람도 안 폈을 거다. 이 몹쓸 놈! 너 새아가랑 이혼하고 그 상간녀랑 만나기만 해. 너 바로 파양하고 내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메타작보다 더 무서웠던 걸까요? 바락바락 대들던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아버지, 지금 하신 말씀 정말이에요? 파양이라니 그냥 하신 말씀이죠? 네? 글쎄다. 그냥 한 말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새아가랑 이혼해 보든가. 그 뒤로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식당 일은 힘들고 아버지랑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횟가닥 돌았던 것 같아. 나한테 당신뿐인데 미안해, 응? 고작 말뿐인 사과로 응어리진 제 마음이 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딱 한 번뿐이야? 또 바람 피면 그땐 정말 끝이라고. 당연하지. 용서해줘서 고마워 여보.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말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연애하던 때처럼 제게 다정했고 식당에 나가 후계자 수업도 열심히 받았죠. 이게 얼마나 갈까 반신반의했는데 남편은 계절이 바뀌고 몇 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닫혀있던 제 마음도 서서히 다시 열려갈 때쯤이었어요. 끔찍한 재앙이 저희 집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재앙이란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교통사고였어요. 가게에 홀로 늦게까지 계시다가 퇴근하는 길에 그만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죠. 상대 운전자는 다리만 부러지고 말았는데 시아버지는 중상을 입었어요. 특히 머리를 많이 다쳐서 응급수술을 해야 했죠.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다만 뇌 부종이 문제라서 환자분이 언제 눈을 뜰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장담할 수 없다니! 몇 년이 지나도 못 깨어나실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 혼수 상태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일어나실 수도 있고 영영 못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저를 남편이 부축했죠. 그 뒤로 저는 가게 일에서 손을 떼고 시아버지의 병간호에 전념했어요. 남편은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다른 사람 손을 쓰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도 참 유난이다, 유난이야. 아버지 정도면 오래 사신 건데 뭘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오래 살았으니까 이대로 돌아가셔도 괜찮다 이 말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사람 말을 왜 그렇게 곡해해서 듣는 거야? 참나. 시아버지가 혼수 상태가 된 뒤 남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저와 딸에게 다정했던 게 거짓말처럼 냉랭해졌죠. 저는 시아버지를 돌봐야 해서 가게에 신경 좀 써달라고 했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게 가게를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냥 팔자. 그놈의 음식점 힘들기만 하고 아마 판다고 하면 살 사람 많을 거야. 아버님 가게를 우리 맘대로 어떻게 팔아? 일어나시면 얼마나 화내시겠어. 그럼 어떡해. 가게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팔아서 내가 다른 사업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괜찮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투자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거든. 아버님 일어나기 전까진 절대 안 돼. 가게에 대한 이견 때문에 남편과 저는 점점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아예 집에도 병원에도 거름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람을 써서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상간녀를 다시 만나고 있더군요.
그 상간녀 집에서 아예 동거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배신감이 들긴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뭐 찾아가서 따지고 어쩌고 할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저 하루빨리 시아버지가 일어나기만을 바랬죠.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느새 시아버지가 제겐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1년, 2년, 3년, 무려 8년이 지나도록 도통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연명치료 중단을 권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시아버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손녀딸도 못 보시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8년 내내 간간히 얼굴만 비추던 사람이 어느 날 돌연 병실로 쳐들어오더군요. 옆엔 당당하게 상간녀까지 낀 채였죠. 당신이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아버님 이렇게 되신 후 생전 와보지도 않던 사람이. 말에 아주 가시가 가득가득하네. 그럼 옆에 상간녀까지 끼고 와서 뭐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어? 제 말에 상간녀의 표정이 확 구겨지더군요. 오빠, 이 아줌마 하는 말 들었어? 아직도 자기가 서류상 오빠 부인이다 이거 아냐. 내가 언제까지 이 아줌마한테 상간녀 소리 들어야 해. 쉿, 울지마 해주야. 오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남편은 상간녀를 달랜 뒤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안 봐도 뻔했죠. 이혼 서류였어요. 당신이 계속 무시하길래 어쩔 수 없이 직접 찾아온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우리 사이 정리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난 이혼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어. 아버님도 이혼하면 당신 파양하고 재산 한 푼도 못 물려준다고 한 거 잊었어? 제 말에 남편은 피식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랑 이혼도 못하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줬던 거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여자한텐 상간녀 소리까지 듣게 하면서. 근데 어떡하냐? 네 유일한 동아줄인 저 할배는 산송장이 돼서 저렇게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데. 병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권했다며? 뭐 내가 사인하면 끝인 거 알지?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설마 거기에 사인할 건 아니지? 당연히 해야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8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거 생각하면 아유. 두고 봐. 할배만 죽으면 너 아웃이야. 알지?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 거라고.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이대로 정말 남편이 시아버지를 죽일까봐 겁이 났죠. 안 돼, 그러지 마. 당신 이날 이때껏 키워주신 하나뿐인 아버지잖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 아버지지 네 아버지야? 착한 척 가식 떨지 마. 역겨우니까. 난 지금 사인하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지만 제 애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대로 돌아섰어요. 전 문 앞을 막고 필사적으로 남편을 잡았죠. 제발 여보, 치료만은 계속하게 해줘. 그럼 이혼할게, 응? 위자료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제발. 이 여자가 진짜. 이거 안 나? 그렇게 소란스럽게 실갱이를 할 때였어요. 갑자기 멀거니 서있던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오빠, 이 할아버지 눈 뜬 것 같은데? 뭐? 그게 정말이야? 전 남편을 밀치고 바로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정말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시더군요. 심지어 저를 향해 느릿하지만 분명하게 손까지 내미셨어요. 세아가. 저는 그대로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꾹 참고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가 올 때까지 시아버지의 손을 꽉 맞잡아 드렸죠. 아버님, 제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왜 이제야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미안하다. 급기야 시아버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체를 일으키기까지 했어요. 의사가 시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이거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더군요. 전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죠. 이윽고 시아버지는 문가에 선 남편의 얼굴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선 상간녀에게로 시아버지의 시선이 이동하는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남편이 상간녀의 뺨을 세게 후려친 거였어요. 아! 왜 이래 오빠? 미쳤어? 누가 네 오빠야? 난 이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만 찾아오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런데도 끈질기게 찾아와선 너 스토커야? 뭐? 오빠 지금 아버지 눈 뜨니까 이러는 거야? 재산 다 뺏길까봐? 닥쳐, 무슨 헛소리야. 당황한 남편이 상간녀의 뺨을 한 대 더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상간녀가 더 빨랐죠. 상간녀는 뾰족한 구두로 남편의 정강이를 몇 번이고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자 개자식, 앞으로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하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마치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았네요.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 것이지 시아버지가 그 가짜는 연극을 믿을 리가 있나요?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기자마자 전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남편이 8년 동안 나가 살며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는 걸 알자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님. 가게도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어찌나 난리를 쳤는지. 가게분들이 질려서 다 그만두겠다는 거 제가 붙잡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그래서 월급도 다 조금씩 올려드렸는데 멋대로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잘한 거야. 그동안 이 늙은이 지키랴 가게 지키랴 고생했다 아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남편은 대뜸 발뺌부터 하고 보더군요. 이건 다 모함이에요, 아버지. 이 마녀 같은 여자가 아버지 재산 탐내서 이러는 거라고요. 아버지 자식은 저잖아요. 설마 저보다 이 여자 말을 더 믿는 건 아니죠? 글쎄다. 이 병원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새아가가 간병하던 8년간 너는 코빼기도 안 비쳤다던데. 심지어 치료 중단 서류에 사인까지 하겠다고 했었다면서. 그건... 가게 일도 어디 새아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원들한테 물어볼까? 자기의 얄팍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은 걸 알자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참 값싸기도 한 무릎이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미 한 번 봐준 걸 잊었어? 넌 더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진짜 절 파양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한 번 뱉은 말은 지킨다. 알고 있지? 오늘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남편은 그 뒤로 정말 변호사를 고용해 입양 포기 절차를 밟았고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발에 매달려 눈물 콧물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정말 변호사를 고용해 입양 포기 절차를 밟았고요. 남편을 그대로 집 밖으로 돈 한 푼 없이 쫓아냈죠. 물론 그 와중에도 제 의사를 먼저 물어봐 주셨답니다. 새아가, 그래도 저놈이 지아 애비니까 혹시라도 네가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니요. 아버님, 지아도 저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인간은 더는 제 남편도 아니고 우리 지아 아빠도 아니에요. 그래, 네가 생각이 그렇다면 됐다. 저는 남편과 깨끗하게 갈라섰고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딸에게까지 버림받는 신세가 됐어요. 상간녀도 더는 받아주지 않아 여기저기를 떠돌다 요즘은 배달 알바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아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완전히 연락도 끊겼답니다. 시아버지는 그 뒤로 90까지 정정하게 살다 가셨어요. 그 사이에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는데 식장에 제 손을 잡고 들어가 주기도 하셨죠. 이미 저에겐 시아버지라기보단 친정아버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가게는 지금 제가 물려받았답니다.
시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굳이 식당 영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힘이 닿는 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시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